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상해 방송국의 这就是中国 이것이 바로 중국이다 라는 TV 프로에서 지난 9월 11일 1대1로 10주년을 주제로 하는 방송의 번역본을 상하 2개 영상으로 나눠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이 상이고 이어서 본 영상은 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로 상해 방송국 영상은 1분 정도만 보여드리고 제 음성 번역본으로 공유하겠습니다. 中国开始一带一路的时候，确实我们去了很多非常艰苦的地方。就是非洲人也说的，如果是没有中国来，西方把我们早忘记了。但我们把这些地方发展起来。但是现在我遇到了好多企业家，就是民营企业，在一带一路上，他们经营的手段也比较灵活，然后呢，和当地很容易打成一片。两位老师好，主持人好，我叫江倩，我是一名媒体工作者欢迎。我们知道意大利它是第一个，也是目前唯一在这个所谓的七国集团国家里面正式。两位老师好，主持人好，我叫王永莲，是一名在校研究生。我的问题是，类似俄乌冲突这样的黑天鹅事件会对建设“一带一路”造成什么样的影响呢？欢迎。二位老师好，主持人好。你好。我叫于静一，是一位大学在校生。我的问题是，像“一带一路”沿线，同样有非常多国家，他们同样有非常扎实的民族文化。 방금 전 황 교수님께서 강연을 통해 우리와 함께 1대1로가 걸어온 1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총서기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크게 열릴 수밖에 없다. 1대1로가 바로 가장 큰 개방이죠. 서부 지역이든 기타 분야든 원래는 길이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안 통했는데 지금은 1대1로 전략하에 그 길들이 다 통하게 됐습니다. 그럼 장 교수님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방을 말할 때 우리는 계속 전 세계를 향해 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개방은 이미 수축됐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개방은 많게든 적게든 일종의 매우 편협한 개방 또는 미국에게만 개방하는 등등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방 전략은 매우 명확합니다. 시작되는 연해 지역 개방, 그 다음엔 연강 지역 장강, 그 다음엔 국경 지역의 개발, 그 다음엔 서부 대개발, 그 다음이 바로 1대1로가 됐죠. 우린 거의 모든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을 다 개방의 최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말했죠. 개방은 서방에 대한 개방도 포함하고 있고 제3세계에 대한 개방도 포함되어 있고 당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동유럽과 소련에 대한 개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개방 전략의 연장입니다. 사실 자세히 돌이켜보면 등소평이 80년대 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개방은 3가지 개방이 있다. 발전도상국에 대한 개방,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개방, 서방 국가에 대한 개방. 그럼 지금 1대1로는 다른 2개 개방을 더 크게 만들었고 서방에 대한 개방도 계속하고 있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하니까 면적이 매우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의 고도와 심도인데 고도라는 것은 우리는 점차 서방보다 더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들은 보호무역을 하고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죠. 우리가 글로벌화의 수호자를 하고 있어요. 심도라는 것은 개방을 구석구석 작은 지역까지 다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서부의 향급까지 가도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운남성 현급 시인 루이리의 10여 회 가본 적 있는데 거기는 지금 중국 미얀마 경제합작구가 형성되는데요. 20만 명의 미얀마 노동자들이 그 합작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미얀마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작구에서 수출하면 저관세,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또한 거기 근무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관련 자격증을 딴 후 미얀마로 돌아가면 기존 현지 노동자들보다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황 교수님 강연 중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다시 글로벌 사우스를 말할 때 옛날에 간단히 말했던 그런 낙후한 나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만약 GDP 기준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제3세계 발전도상국이죠.
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광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그 분야에 투자했는데요. 우리는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광 채굴권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전기차는 세계 최전방에 있습니다. 코발트 광은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한 원료인데요. 자원이라는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에게 있어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중요성은 이미 그냥 무난한 유럽 국가에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사우스 중 매우 많은 나라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중국은 세계 최대 발전도상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진영 중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말할 때 아마 대충 개념이 있겠지만 하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어떤 연결고리가 이 국가들을 연결시켜서 함께 발전하게 했을까요? 발전하려면 프로젝트가 있어야겠죠.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그 손잡이가 바로 1대1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대1로에 대한 발전도상국들의 호감은 우리 국내에서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키스탄이 가장 뚜렷한 사례인데요. 우선 파키스탄의 정부 최고기관에 가면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파키스탄에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무실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가장 권력이 센 기관, 영향력이 가장 큰 기관 중 하나고 모든 큰 일은 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무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파키스탄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산업단지도 중국의 발명이라 할 수 있죠. 중국 전국에 몇만 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1대1로 연선 지역과 국가에 400여 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큰 산업단지가 몇 곳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이얼 산업단지. 하이얼 산업단지에 2만 명의 파키스탄 노동자가 있고 거기서 생산한 가전을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 산업단지를 통해 파키스탄의 가전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년 전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엔 전기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밤 10시가 되면 많은 도시가 다 정전이 돼서 완전 어두웠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공업을 어떻게 해요? 공업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2023년 파키스탄은 전력의 자급자족 외에 여유도 생겨서 중앙아시아에 수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파키스탄을 도와서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다 건설했습니다. 전력이 해결됐으니까 공업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정말 얕보면 안 됩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에 있는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사우디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파키스탄 과다르항 산업단지에 바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 심천시가 있다면 파키스탄엔 과다르항이 바로 파키스탄의 심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과다르항은 그냥 단순히 항구만이 아니고 경제 특구와 같은 곳이고 대도시이고 밸류체인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이 들어갔고 인구도 들어갔고 기타 상업과 서비스도 다 들어갔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를 보면 곳곳에 중국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대1로가 제2 비전에서 현실로 변화한 것, 그 뒤에는 다 우리의 관리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대1로의 이념이 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동 혜택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여기서 공동, 함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1대1로 제2를 내놓은 것은 우리 중국이지만 이 제2를 완성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우리가 1대1로를 얘기할 때 종종 우리가 다른 나라에 뭘 해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고수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많은 산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 가서 투자할 때 중국의 설비도 들어갔고 표준도 들어갔고 열차도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이건 장기적인 것입니다. 한편 경제학적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보통 GDP, 국내 총생산을 비교적 많이 말하죠. 만약 지표를 바꿔서 GNP, 국민 총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의 자산까지 다 합친다면 그럼 1대1로로 인해 그 자산이 매우 크게 늘어난 거죠.
아, 해외 시장의 체급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글로벌 시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 의미상의 글로벌 시장, 미국과 유럽이 주로 구매하는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아마 방금 말씀하신 동남아가 있고 그리고 기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죠. 지난 7, 8월 정도에서 세계 대학생 경기 대회가 열렸을 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중했는데요.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조코 대통령은 정도에서 자국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 회의 자리에서 조코 대통령은 여러분, 저에게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조코 대통령의 그 모습은 역시 과거에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코 대통령은 또 우리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완전한 밸류체인을 다 인도네시아로 도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파급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공동 건설. 이 단어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중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우리가 1대1로에서 서방 국가들을 어떻게 대해서 그들이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서방 국가들은 2021년에 와서야 그들도 전 세계 인프라 건설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제야 생각난 겁니다. 지금 EU가 우리와 상의 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우리 프로젝트에 그들도 참여하게 하고 심지어 중국 유럽 대통로에 있어서도 EU는 우리와 협력할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면이 매우 많겠지만 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기업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 건설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방 기업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상황에서 서방의 정부들이 자기 기업들을 막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기업들도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이른바 이데올로기가 주도가 돼서 자국의 이른바 가치관 외교라는 걸로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막아서는 안 되죠. 최근 독일 현지 잡지에 게재된 칼럼을 중국 언론이 번역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독일 내지 유럽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아주 존중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디커플링 명령은 집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럽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칼럼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하나의 도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미래가 어디에 있다는 걸 너무나도 훤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법안 저 법안을 내세웠고 그 전에도 아주 많은 억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경로를 찾는다는 거죠. 그들도 자기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니까요. 네, 방금 고수준 공동건설의 1대1로를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두 분의 관점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고수준, 높은 수준의 공동건설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저는 최근에 간단한 사례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더 이상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동시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설비 등을 다 해외로 수출하고 있죠. 1대1로 연성 국가들도 포함해서 다 수출하고 있죠. 이것이 비교적 뚜렷한 사례 중 하나인데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분야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기타 일부 나라들을 이끄는 효과도 있네요. 지금 우리는 1대1로를 녹색 실크로드, 즉 Green Silk Road라고 부르고 또 5G와 GPS, 북도 GPS도 다 1대1로에 들어가서 이걸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하고 그 외에 각국의 방역에 참여해서 방역에서 공공위생 시스템까지 1대1로를 통해 진행되면서 건강 실크로드라 하고 그러니까 1대1로는 이미 철도 건설, 도로 건설이라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서 형태까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도 있습니다. 현행 국제규칙은 서방이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규칙이고 중국이 개방 과정에서 형성한 효과적인 규칙, 거기에다 여러 현지 국가들의 일부 규칙, 그들의 풍속, 습관, 종교 등등 규칙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이 융합된 것이 1대1로 규칙이고 이것도 고수준이라 할 수 있죠. 규칙이 생겼으니까 1대1로 관련 프로젝트도 점점 다각화, 다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교육 분야도 있는데 우리는 1대1로를 위해 인재 양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재는 지금 1대1로의 수요에 아직 못 미칩니다. 150여 개 나라,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고 이렇게 많고 다른 법률이 있고 이렇게 많은 종교, 민족, 우리는 반드시 밑바닥의 상황을 다 알아야 하는데 그런 밑바닥의 실제 상황들을 잘 아는 인재들이 부족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 미래의 인재들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대한 수요가 있고 각각의 국가들이 중국을 알아야 하고 중국과 왕래하려면 중국어를 알고 중국 경제를 알고 중국 법률을 알고 중국 문화를 알아야 하니까 현지 인력에서 중국 통들을 키워야 하고 동시에 우리도 해외 각 지역, 각 국가의 지역 전문가를 키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작년부터 지역 국가학을 대학 석사 교육의 1급 학과 목록에 포함시켰을까요? 이것은 상당 부분 1대1로가 조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수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고수준이라는 단어 하나만 얘기하는데도 풍부한 함의가 내포됐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토론하고 질문 기회를 현장에 오신 방청객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짱치엔이라 하고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른바 G7 그룹에서 중국과 1대1로 정식 문건을 체결한 첫 번째이자 현재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인이 1대1로 탈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누차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숨겨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탈퇴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모 기자가 우리나라 정부 간부를 인터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오피셜한 언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 언어도 있고 대중적 언어도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기자에게는 대중 언어로 조롱할 수 있죠. 만약 그 이탈리아 기자가 저한테 그런 오만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상해 출신 학자니까 저는 상해 방언으로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답할 거예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사실상 세계 최대 경제국이고 이미 9년이 됐고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전체적인 굴기 과정에서 우리 중국 기업들은 각지에 다 협력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환경에서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요? 후회하는 자는 당연히 이탈리아입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우리 1대1로에 가입할 때 G7 중 첫 번째라서 당시 서방에서 일으킨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가 왜 탈퇴하려고 하냐면 원래는 5년이라는 1기 계약 기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 갱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 갱신을 안 한다고 해서 기존 1기 계약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다 스톱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할 건 계속 하겠다. 이래야 이탈리아는 G7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서방의 정치적 올바름이 반중이기 때문에 중국 험담을 하면 옳고 중국 칭찬을 하면 그릇된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탈리아 국내 정치인데 기존의 중국의 비교적 우호적인 파가 물러났고 비우호적인 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현 정권은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계약 갱신해야 할 시점에 안 할 거라는 메시지를 내보냈죠.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총리는 지금 중국한테 해명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딱 잘라서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익은 좀 챙기려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 계약 갱신을 안 하는 것이지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탈리아 지인한테 했던 말이 지금 너희들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난민 문제인데 이탈리아가 아프리카랑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지만 생각해봐. 1대1로 중 아주 큰 부분이 아프리카를 도와서 발전시키는 건데 아프리카가 발전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량의 이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이탈리아는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래야 너희들도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용렌이라 하고 대학원 석사 재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러우 충돌과 같은 블랙스완 사건이 발생했을 때 1대1로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은 이러한 돌발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줄이거나 방지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 다 비교적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도 역시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비교적 심각합니다. 러우 충돌이 1대1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면서 심각합니다. 그 지역은 우리 중국 유럽 대통로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발트해 등등을 반드시 경유해야 유럽의 핵심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 통로는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벨라루스와 폴란드도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충돌이 발생한다면 통로는 멈춰버릴 것이고 지금 발트해도 이미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 그 통로가 닫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리스크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아프리카를 언급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가 그다지 안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권 잡고 내일 밀려나가고 하는 일들이 매우 많아서 우리가 관련 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또 없던 일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국가들의 내전이나 민족 분쟁 혹은 테러리즘 이런 건 현지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도 파키스탄 내부의 테러리즘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계속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리스크 그리고 대국 간의 전략적 힘겨루기라는 리스크, 그리고 정치 불안정 리스크 등등이 일련의 리스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큰 국가와 지역은 덜 투자하고 우선은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발전시킨 후 리스크가 있는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쪽으로 오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10년 전 중국이 1대1로를 시작했을 때 확실히 우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역들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만약 중국이 아프리카로 오지 않았다면 서방은 벌써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그곳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직면했던 도전은 다른 많은 곳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시도해 오면서 가급적 비교적 좋은 방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저는 핵심 거점 국가를 잘 찾아야 한다는 것에 매우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넓혀야겠죠. 저는 요즘 많은 민영 기업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민영 기업들은 1대1로에서 경영 수단상 유연성도 있는 데다 현지인들과 한데 뭉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1대1로의 주체는 사실상 초기의 국유기업 위주에서 이미 민영 기업 위주로 변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징이라고 하고 학부 재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중국뿐만 아니라 1대1로 연선 많은 국가들도 매우 탄탄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매우 훌륭한 문화 상품과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그들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요.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5월 중국 서안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 포럼이 개최됐는데 중국 당나라 문화 주제로 공연을 했는데 다음엔 그 공연에 변화를 주면 어떨까?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공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각국의 공연으로 그걸 구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면 1대1로의 특징이 되겠죠. 동남아의 문화는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서방의 그런 문화 통제하에 동남아 문화는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를 도와서 보여줄 수 있죠. 운남 곤명시, 광서 남령시 또는 해남도에서 동남아 문화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서 공연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중국인들도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방식을 점차 확대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다 이렇게 공연하는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신강 위글 자치구의 호얼고스시에 조사 연구하러 다녀왔는데 거긴 국경 통상구예요. 거기에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 관리하는 5.6평방킬로미터가 되는 장소가 있는데 관련 허가증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문화관, 전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마침 중앙아시아 5국 농업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조그만 무용팀, 음악팀을 거기에 파견해서 공연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시설도 우리가 문화 교류라는 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모두가 익숙한 빙산에서 온 손님이라는 영화의 삽입곡인 꽃은 왜 이렇게 붉은가 라는 그 노래 우리는 다 기억할 거예요. 바로 당시 우리 동방가무단, 당시 존레 총리께서 건의해서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동요, 민요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익었는데 당시 동방가무단 가수들이 공연에서 많이 불러서 우리가 듣게 됐고 따라 부르게 된 거죠. 네, 맞아요. 동방가무단보다 규모가 더 큰 1대1로의 각종 문화의 집합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1대1로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일종의 비전 제의였고 그 후에 천천히 실천의 결실이 나왔고 초기에 인프라 투자 선행, 프로젝트 협력, 경제 발전에서 지금은 문화 교류 면에서도 1대1로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1대1로는 인심이 통하게 해야 하고 다 같이 인류 운명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고 현장에 와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